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노동, 자본, 기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산 요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를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느냐면 말이죠. 생산 요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가게죠. 그죠? 가게는 뭐 합니까? 소비자,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집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는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점을 찾아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의 이러한 가격의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점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요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지금 어떻게 배분할까? 여가를 가져갈까? 아니면 노동을 할까? 이 노동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소비를 한다는 얘기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을 지금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봐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몇 시간을 갖고 나머지 시간은 노동이죠. 그죠? 노동을 하게 되면 이거만큼 지금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 소득만큼이 소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위가 동시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어 곳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 요소 시장을 보다 보면 좀 난해하다라기보다는 한 두 번 정도는 더 생각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임금을 받는데 말이죠. 이 임금이라는 것이 내가 생산한 그러한 생산물의 가치하고 마지노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지금 노동을 해서 한 단위의 생산을 더 한 거예요. 노동을 한 단위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생산물을 한 단위를 더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가치를 생각을 해 보자. 이것의 가치. 뭐 여기에다가 뭐 '가격을 곱하게 되면 이러한 가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가치만큼 내가 임금을 받고 있느냐?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도 분명 중요하고 시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어떠한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임금. 이 임금이라는 것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월급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생산하는 것만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건가? 이러한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규명하기에. 하지만 이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얘기냐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우수성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격이 한계 수입과 같고 그리고 이것이 한계 비용과 같은 그러한 생산점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인데, 균형 조건인데, 어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이것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느냐,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임금과 지금 노동의 가치,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계 수입하고 마지널 레비뉴하고 한계 비용하고 같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윤 극대화를 한다 얘기했고,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한계 수입과 가격이 일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것이 그 뭐야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자, 한계 수입 그리고 한계 비용 일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한계 생산을 양쪽에다 다 곱한다. 한계 생산을 곱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 마지널 프로덕트죠. 그죠?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은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되고 있는 비용, 거기에다가 한 단위 노동이 한 단위 들어갈 때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늘어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곱한 이것을 곱한 것하고 이렇게 둘을 곱한 것하고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똑같은 걸 지금 곱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제외하게 되면 지금 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가 되는 완전 경쟁 시장에 아니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보다 보면 이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것을 다시 보다 보면 생산 요소 한 단위가 증가될 때 얼마만큼의 이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수입이 증가하느냐.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어, 얼마만큼의 수입이 벌어들이는 게 더 늘어날까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한계 생산하고 한계 비용하고를 곱해 가지고 비용이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증가시켜 가지고 노동을 한 단위를 더 투입을 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금 비용의 증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한 단위가 더 투입이 됐으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있을 거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이 일치가 된다라는 얘기죠. 완전 경쟁 시장의 그리고 이윤 극대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로 그런가? 이런 것들 한번 그 뭐 수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약간 좀 보기 뭐 싫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장표이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 생산 요소 비용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거죠. 뭐 한계 요소 비용 지금 한계 생산 한계 비용 이거 얘기하는 거고, 한계 수입 생산은 지금 한계 수입 한계 생산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노동을 한 단위를 더 투입을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니까 노동임금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노동이 한 단위가 더 추가가 됐을 때 생기는 지금 그 시장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계 생산물이 있으면 노동이 투입이 돼서 지금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생산량이 늘어난 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나의 수입의 증가가 시장의 가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만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노동임금 그리고 있죠. 한계 생산물 마지막 프로덕터블 레이버 노동의 한계 생산의 가격을 곱해서 이것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임금을 받으면 너는 너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그 정도의 가치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자선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임금과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와 같은 이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양쪽을 지금 한계 생산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것도 마지널 프로덕터블 레이버로 나누고 이것도 마지널 프로덕터블 레이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지금 P 가격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윤 극대화 조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이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한 개 비용이다. 과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 만약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윤 국제화 조건이 증명이 되는 것과 같다. 그죠? 이것을 한번 가만히 증명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 노동임금을 50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동자 한 명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그러한 것이 사과가 5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 50개를 생산했어요. 노동자 한 명이 들어가 가지고 50개를 생산했어. 그러면 사과 한 개가 얼마입니까? 50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10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윤 국제화 조건이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조건에 합당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 뭐랄까요? 노동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가 그만큼을 다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다 결정이 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 그리고 화폐라는 것이 노동의 어떠한 가치로서 전달해 주는 것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임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으면 이것이 임금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과 지금 생산자들이 뭐랄까요? 합의한 그런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러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동의. 근데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국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지금 이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라고 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을 찾아.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이렇게 균형 임금이라는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균형 임금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국대화를 달성시키는 것과 동일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완전 경쟁 시장에 지금 뭐랄까요? 시장의 우월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맡겨두어라. 요소 시장도 괜히 여기에 나서서 노동 시장에서 어떠한 그 역할을 하려고 정부가 나서봐야 별로 도움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산 요소 시장 보게 되면 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이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가치이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려고 숙련된 그러한 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러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냉혹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쳤어.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그 임금의 결정 그리고 어떠한 그 가치, 나의 능력 이런 것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인 어떠한 뭐 어떤 가치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여가 소비 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봤었고요. 노동을 수요하는 그러한 그 경우에는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또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 진보가 돼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노동 수요 또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군가는 잡을 잃었지만 일자리를 잃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생산성이 더 높아진 것을 가져가는 것을 과거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이제 뭐 상고 출신의 어떠한 그 사무직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봤고 또는 컴퓨터가 생기고 하면서 지금 그 사무직 근로자들이 보다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봤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죠? 또는 자본 공급이 증가하면서 노동 수요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보다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죠. 지금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고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다 보면 노동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디자인이건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뭐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다 지금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간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노동시간 임금이 상승하면서 대부분 우리는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노동시간을 늘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마냥 늘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몇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마냥 증가하진 않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갖게 되면 그것에 초과되는 임금이 있을 때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 정도만 벌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우리의 효용은 만족했어. 최대한 효용 극대화까지 들어갔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여가를 즐기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일해서 버는 거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가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사람들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그냥 준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너무나 많이 높게 뭐 물론 최저임금이 높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임금을 너무나 높게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점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가져가고 싶죠. 여기에 이것보다 더 높으면 나는 노동시간 줄일 거야. 임금 이만큼만 줘봐라. 내가 난 그 노동시간 확 줄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나머지는 여기는 지대, 경제적 지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지대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엔 렌트죠. 토지 사용 대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토지 사용 대가를 얘기하다가 리카르도가 차액 지대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되고 있는 지대와 차액 지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 지대라고 얘기한다면 뭐 당연히 토지 사용 대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차액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의 기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은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봐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생산 요소의 공급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자본 공급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달라지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그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 공부하고 노동 경제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노동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받고 있나? 임금을 받느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별이 달라서 아니면 피부색이 달라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합니다. 성별 차이도 미국이 훨씬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당연히 뭐 피부색, 인종차별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경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기더냐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어, 어떠한 최종 목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해야 자기가 좋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지 내가 제일 좋을까? 이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딱 하나는 있어요. 돈이 제일 많은 거. 이거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이거는 안다는 거죠. 이거는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먼저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겪어보니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고 나 잘못 살았어 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잘못 산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청년들 문제들입니다. 청년 실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고 사회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게 노동경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다음은 이제 뭐 그 전용 수입과 경제적 지대라고 생각을 해보죠.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한다면 순수하게 자신의 어떠한 생산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플러스 알파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 그대로 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가치, 너의 노동의 가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어떠한 자본의 가치, 이것을 명확하게 그것만 받느냐, 아니면 그거 이상을 받고 있느냐, 그걸 초과하는 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우리는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제적 지대는 어디에서 발생을 더 많이 할까? 이런 것이죠. 그죠? 어, 목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목공이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없으면 나 포장마차 운영할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목공이 5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것이라고 얘기하게 하는 건지 하면 자신은 300만 원은 자신의 지금 그 노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200은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이전 수입과 경제적 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성, 능력, 노동의 가치 이것을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초과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임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동의 공급을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노동의 공급 자신의 어떠한 이 노동을 이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들만큼 나는 꼭 받아야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이것도 만약에 못 받는다.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300만 원인데 이것도 못 받는다 그러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다른 거 할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나 여기서 벗어날 이유가 없죠. 그죠?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인제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에 대한 지금 얘기고요. 지금 인제 경제적 지대를 우리는 준지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진짜 토지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 정말로 너의 생산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의사, 변호사 같은 경우들 얘기를 많이 하죠.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늘리고 싶어도 바로바로 안 늘어나요. 근데 지금은 인제 지금 뭐 만약에 늘리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약에 일을 안 한다, '난 이것보단 더 받아야겠어.'라고 생각하고선 한다 그러면은 더 받을 수 있을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최대한 이 공급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공급자 늘리지 마. 이거 안 돼. 늘리지 말고 공급자를 줄여. 더 이상 면허를 그 이상 주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야, 의사 수 늘릴래." 그러면 시위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지대 추구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지대를 얻으려고 공급을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노동 공급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얘기들이죠. 그죠? 최대한 어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공평성, 효율성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다 보면 이건 진짜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종에 가고 싶어 해요. 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의사들 다 망한다." 아니, 그렇게 망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죠? 전교 세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수입의 순위가 달라진다. 만약에 수입의 순위가 과학자가 1 위다. 과학자가 1 위야.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과학자. 지금 물리학자가 1 위가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아마 경제적 1 등은 다 여기를 갈 겁니다. 여기만 돼서 뭐 과학자, 물리학자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뭐 연봉 10억씩 30년 산다.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의사 안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30년 갖고 모자라네? 그러면 한 50년, 그래, 죽을 때까지 한다. 그리고 뭐 10억 모자라? 한 20억 정도씩 초봉부터 20억 5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아마 의사 누가 안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예. 지금 이제 이걸 물리학자라고 내가 바꿔 놨으니까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웃긴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의사인 경우입니다, 현재가. 그죠? 의사 또는 변호사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만들고 싶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여기가 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고 지금 뭐랄까요? AI도 진입을 못하게 만들고 싶고 뭐 상담 인터넷 상담도 안 되고 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가 난 제일 좋아. 근데 자꾸 왜 바꾸려고 그래?" 그러한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대 추구 행위,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노동 공급을 이렇게 아주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었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임금이 얼마이건 간에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똑같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이 아마도 거의 이와 유사한 형태일걸요. 거의 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매년 그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의사, 그리고 새로운 면허를 받는 의사, 이거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 그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보죠. 임금이 아무리 소유비 얼마만큼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경제적 지대가 100%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안 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안 갈까? 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임금이 달라져도 공급자들이 확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공급자들이 확 늘어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이 임금에서 얼마든지 많은 노동자들 있어. 까불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 하기 싫어? 가세요. 다른 사람 언제든지 줄 서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죽어라고 자기의 능력 이외에는 경제적 지대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 좀 살벌하죠. 이렇게 될까 봐.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상태가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거고 과연 어떤 게 우리는 모두를 이롭게 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그 기초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초교육? 우리는 필요한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치원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나요? 하여간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지대, 전용 수입만으로 가져가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소득 격차가 분명 발생하거든요. 소득의 격차가 분명 발생합니다. 물론 소득 격차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이 더 일하기 싫어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노력을 안 했, 뭐 노력에 따라서 난 이 정도만 노력하고 살래. 더 이상 뭐 나한테 생각하지 마. 이런 거 얘기하는. 때로는 운이 무지하게 좋아서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주 간혹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노력의 운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득 격차? 근데 이제 뭐 이것이 그 개인의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교육의 기회는 어느 정도 되느냐, 상속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차이도 분명히 있죠.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도 분명 있긴 하지만 지금 능력의 차이보다 이러한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세습이죠. 그죠? 그러면 한쪽의 계급은 끝까지 저소득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비 계급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딱이죠. 그죠? 귀족 계급은 자기네들끼리 지금 뭐 그 교육의 기회도 더 주고 뭐 필요하면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상속재산 재산 뭐 이것저것 다 나눠주고 하게 되면 너네들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거 뭐 대대손손 물려가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다 보면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또는 그 보상을 받으면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기능을 가지고 보상을 아니고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의사나 변호사도 전문 기능이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죠?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그 3D에 대한 보상, 어려운 일 보상해 주는 게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지금 그 기계로 바뀌어갈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전문 기능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의 그 균형으로만 따지면 너무 낮은 데에서 지금 헤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낮은 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서만 여기에서 이렇게 너희들 그 계급만 이렇게 낮은 임금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러한 임금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제. 우리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하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또는 효율임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효율임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어, A라는 지금 회사에서 A사에서 B사로 옮겨가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삼성이 있고 여기는 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있다. 반도체 회사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정도로 이쪽에서 더 임금을 많이 줘버리는 겁니다. 너 이 임금은 어디 가도 못 받아. 이 임금은.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장기 근속이 가능하죠. 장기 근속 가능하게 되면 전문성이 더 높아지겠죠.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면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더 나아.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뭐 슈퍼스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뭐 우리가 뭐 명인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최저의 비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보유했다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것만 눈에 띄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죠. 갑자기 임금이 확 올라가는, 소득이 확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소득격차, 이 소득격차에 보게 되면 뭐 사회 이게 소득격차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상류층이 많고 하류층이 더 많고 지금 중산층이 없어. 이렇게 되게 되면 양극화죠. 그죠? 계층 간의 갈등이 무지하게 심해지는 거죠. 중간 계층이 없는 거야. 중간 계층이.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는 그러한 사회. 이거 정말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 둘 중에 하나 죽기 전에는 절대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노사분규도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고 사회 불안 심해지는 거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합의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뭐 이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선 할 수도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볼 수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의 정책일 텐데 세금 뭐 깎아주자 여기다가는 무슨 뭐 지원금 많이 줘야 된다. 지원금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게 되면 중산층이 두텁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사회보장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된다.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중위 계급이 하위 계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하위 계급은 올라갈 수 있도록 또는 최하위 계급이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지금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를 할 수가 있는 게 있는 거고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보험은 자기가 돈 낸 거 가지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낸 만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사회 부조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 상당히 오래된 얘기라 지금 4인 가족 기준에 한 180, 19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인 가족이 19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다? 이게 의식주 다 포함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 의식주 먹는 걸로만 해도 4 인이 190만 원 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먹겠죠. 주거비 만약에 포함하고 뭐 전기, 가스,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보험 뭐 이 보험 들 수가 없겠죠.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니까 국민연금도 필요하고 의료보험도 필요하고 고용보험도 필요하고 실업자들 산재보험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사회보험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된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격차, 노동경제학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그 보장제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누가 얼마만큼 지불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나중에 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너 돈 많이 내." "난 싫어. 그 돈은 내는 건 싫고 나중에 받고만 싶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받으려면 누군가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도 갖춰야 되고 그냥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꼭 이타적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특히 미시경제학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후생경제학, 웰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후생.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에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 잘 살기 위해서, 다 만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우리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평등입니다. 소득이 불평등하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사회는 얼마만큼 불평등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번 수치로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로렌츠라는 사람과 진이라는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렌츠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선을 만들었죠. 어떠한 선이냐? 여기서 보게 되면 인구 비중과 그리고 소득 비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의 사람들이 10%입니다. 상위건 하위건 인구 10%, 뭐 하위로 생각을 하죠. 하위 10%의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사회 전체의 소득의 10%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평등한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20%의 사람들이 20%의 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 안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로 본다면 20%의 사람이 20%의 소득을 가져간다. 그리고 50%의 사람이 50%의 소득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평등한 그러한 사회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99%의 사람이 99%의 것을
100%가 100%, 99.9가 99.9를 가져가는 것. 그 상태가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 평등한 분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시다. 이겁니다. 근데 사회가 이러냐? 그렇지 않죠. 극단적으로 안 좋은 그러한 상태는 99.9999%의 사람들이 거의 가져가질 않아요. 못 가져가요. 1%의 소득을 가져가요. 나머지 0.00001%의 사람들이 99%의 소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0.00001%의 사람들이 모든 이러한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으로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불평등한 지금 선입니다. 로렌츠 곡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곡선,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평등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러한 선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러한 선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러한 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선이 1이라는 선이 2라는 선보다는 훨씬 더 평등한 상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1선, 다른 나라는 2선, 뭐 이렇게 해서 국가마다 소득 불평등의 수준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선을 그어서. 근데 선을 그어서 비교만 했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뭐 수치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해서 계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이 면적 그리고 이 면적 이것을 더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분모로 갖고 있고 이것을 나타내는 계수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수값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훨씬 더 불평등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수값이 작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등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평등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얼마이냐? 한국은 공식적으로 0.3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융복지 그리고 소득세를 정산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정산한다라고 한다면 뭐 임대소득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재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자산 규모는 포함이 되느냐? 자산 규모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지금 뭐 소득이 얼마이건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세를 7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소득은 뭐 한 3억, 5억 뭐 이렇게 법니다. 그것도 뭐 월소득 뭐 진짜로 뭐 한 5천만 원 이상 받는 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어 뭐 아파트를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월소득이 뭐 600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이 소득 수준이 지금 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월소득이 높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니계수도 사실은 그 최대한 그 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재산 상태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인구 비중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계층을 나누어서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특정 계층 소득 분위로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하죠.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득을 구간을 만들어서 여기는 저소득층, 여기는 고소득층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못하니까 소득 불평등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을 어떠한 지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득의 크기로 가구를 배열해 가지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소득 비율을 한번 나타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10분위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 5분위로 지금 계산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중간층, 중산층은 다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뭐 10%, 뭐 1200만 원 이상인 그러한 사람들하고 100만 원인 사람들, 뭐 110만 원인 사람들하고 지금 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하고 지금 뭐 거기에만 보고 있지 중간층은 우리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그 소득 비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분이건 10분이건 간에 우리는 중산층을 다루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중요성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중요성은 중산층이 이렇게 두툼하게 있고 지금 상위, 하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냐? 여기에서 지금 그 떨어지지 않고 소득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위 계급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습니다. 다 좋은 경우죠. 좋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는 중산층이 두툼하기를 바라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산층은 이렇게 조그만하고 어, 어, 중산층은 이렇게 조그마고 상위 계층이 크고 하위 계층도 크고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정책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너네들의 소득을 이쪽으로 전달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너네들은 이쪽으로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러한 정책을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얘네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얘네들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여건을 더 만들어줘 국가 소득 잘 올리고 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세금을 이전해주는 세금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줘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죽어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산층은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일반균형. 일반균형이라는 얘기가 뭐냐? General Equilibrium. 물론 외국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단어를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러한 얘기가 됐겠죠. 어떤 얘기냐 하면 가계와 소비자, 이 사람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고 상품을 수요하는 사람들. 기업과 생산자, 이 사람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공급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가게에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수입으로 얻고 기업의 수입으로 지금 생산 요소를 사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지금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균형이 나타나게 되면 상품 시장도 균형이다. 그러니까 N개의 시장이 있다. N-1개의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 1개의 시장도 균형이다. 이것이 일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시장이 있다.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 균형이 있으면 나머지 1개의 시장도 균형이다. 상품 시장 균형이다. 여기에 만약에 무슨 뭐 자산 시장, 채권 시장이 있다. 여기 한 개, 2개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 1개는 당연히 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균형인 걸 찾았으면 얘가 균형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얘는 균형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일반 균형입니다. 그것이 일반 균형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 이러한 그 에드워드 상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효용의 개념도 있고 사회 후생의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려놓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하시면 지금 여기에 소비자가 있고요. A라는 소비자,
A라는 소비자는 X라는 재화를 이쪽 방향으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Y라는 재화를 이쪽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B라는 소비자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이 보여지고 이쪽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 이쪽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재화의 총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B라는 소비자와 A라는 소비자가 나눠 갖는 거죠. A가 이만큼 소비를 하게 되면 Y는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죠. 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리게 되면 이만큼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A라는 소비자가 Y를 이만큼 소비를 했다 그러면 B는 이만큼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균형점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재화를 두 명의 소비자가 지금 두 개의 상품을 모두 다 소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그것을 상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2x2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명의 소비자, 두 개의 재화 이렇게 2x2.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x2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림이 안 그려지죠. 3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4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용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는 0. 그러니까 소비가 없으니까 뭐 효용이 없겠죠. 효용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비하거나 이렇게 소비하거나 할 때 지금 A의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A1, A2. 그래서 이렇게까지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A가 갖고 있는 소비 최대점. 그죠? B는 거의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점이 파레토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레토 최적이 무엇이냐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죠. B가 만약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는 지금 A는 이런 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Y 이렇게. 그럼 요런 점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요런 점에서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를 A와 B가 나눠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B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B의 효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A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찾을 수가 있죠. A가 X라는 재화를 소비를 줄이고 Y라는 재화의 소비를 더 늘리면 이러한 점으로 가게 되면 야, 우리 좀 바꿔 쓰자. X 내가 줄 테니까 Y를 나한테 좀 줘. 너 Y 너무 많이 쓴다. 야, 나한테 좀 Y 좀 주고 X 내가 너한테 좀 줄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게 되면 B는 뭐 난 똑같아. 난 괜찮아. 그런데 A는 더 좋아집니다. 이것을 파레토 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산. 상대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피해 안 줬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그 효용을 더 높여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부터 보다 더 높은 효용점으로 옮겨갔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파레토 개념이라고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점에 도달해 있다. 여기에 도달했다라고 하게 되면 A, B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어떤 A랑 B가 교환을 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찾으면 A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일리 가야죠. 그죠? 그러면 일리 가려면 B가 일리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효용이 더 낮아지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A의 효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그 효용의 감소를 요구하거나 B가 효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효용을 더 감소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어
그 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A가 자신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B의 효용이 낮아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효용을 높일 수가 없어. 지금 이 점이죠. 요 점이 그렇습니다. 이 점인 상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파레토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최적점이다. 옵티말, 파레토 옵티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측면에서 옵티말이냐?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를 나눠 갖는 측면에서, 분배 측면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근처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도 파레토 옵티말이야? 맞습니다. 여기도 파레토 옵티말입니다. A가 모든 효용을 다 가져가고 B의 효용은 거의 없어. X, Y의 소비를 A가 다 하고 B는 조금만 해. 그런데 그래도 이 점은 파레토 옵티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여기에서 에드워드 박스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무수히 많은 그러한 점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이것을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X라는 재와 Y라는 재화가 달리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계약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란 무엇이고 지금 이 파레토 최적이란 무엇이고 계약 곡선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파레토 개선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최소한 한 사람의 효용이 높일 수 있는 상태.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해서 누가 더 나쁜 것이 좋아졌다, 형평성을 만족시킨다,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개선이라고 얘기해서 보다 더 상대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균형 이런 형평성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서는 남는 거 없이 둘이서 잘 나눠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파레토 최적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군가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도 항상 형평성하고는 우리는 얘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점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파레토라는 그러한 얘기를 무슨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레토 2대 8의 법칙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파레토 2대 8의 법칙 상위 20% 계층이 사회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한 뭐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 소득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어떠한 경제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항상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죠. 오히려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후생 경제학 측면에서 다시 봅시다. 후생 경제학 측면에서 효용 가능 곡선, 효용 가능 경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위에서 계약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상품 조합을 우리가 조금씩 달리하면 조금씩 만약에 우리가 달리하면 또 다른 계약 곡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곡선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약 곡선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A와 B의 이 효용의 크기를 한 평면에다가 그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한 평면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살짝 조그맣게 그려 보게 되면 지금 UAUB라는 사람의 효용 수준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점을 옮겨가야 될까요?
A는 굉장히 낮아. 근데 B는 굉장히 높아. B는 굉장히 높고 A는 굉장히 낮아. 그럼 이러한 점 하나가 찾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로 갈 겁니다. 이 중간으로 본다면 이러한 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점들이 생겨서 선을 하나를 그었어요. 근데 상품 조합을 X라는 조합을 더 많이 만들지 Y라는 조합을 좀 덜 만들지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이러한 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점들이 생길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그 에투드 박스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조합의 크기를 조금씩 변경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최대 가능한 효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선들이 막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러한 경계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면 그죠? 이러한 경계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것이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것을 우리가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재화의 조합을 달리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생산 가능 곡선 얘기할 때 생산 가능 곡선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 뭐 무기 생산 무슨 뭐 그 농산물 생산 이것의 크기를 달리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어떠한 하이텍 상품을 많이 만들까 아니면 지금 뭐 농산물의 것을 줄일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전 국토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공장화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 보게 되면 지금 쌀 생산하던 평야가 공단으로 바뀌어져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하잖아요. 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재화의 조합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파레토 최적점들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효용 가능 경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이 있는 거죠. 효용 가능 경계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기술 하이텍 집약적인 거냐 아니면 농업적인 측면에서 농축산업을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지금 뭐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바이오 2차 전지 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기술 집약에 다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그 상품의 조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어떠한 그 후생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 사회 후생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냐 하면 소셜 웰페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서 소셜 웰페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산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전에 지금 효용 함수 그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소비를 하면서 얻는 효용의 크기. 근데 여기서는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의 크기가 조합을 이루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가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에 지금 일정 수준을 긋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 후생의 무차별 곡선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 후생이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A의 효용이 더 높은 거 또는 B의 효용이 더 높은 거 이러한 점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점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의 사회 선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비합리적이죠. 보다 더 높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러한 사회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모든 상품의 생산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생산점을 찾아라. 사회 선택이 사회후생 전체의 지금 그 높은 수준의 사회후생이 될 수 있는 지금 뭐 "생산점들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이지만 국민 전체의 지금 이 그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 후생 경제학을 미시경제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회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생각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공리주의 제레미 벤덤, 존 스튜어트 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진보주의 하게 되면 존 롤스 이런 사람이 있고요. 평등주의라고 얘기하면 장자크 루소 또는 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등주의 참 재밌는 생각이죠. 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공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가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 효용을 모두 다 더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 A부터 쭉 해서 무수히 많은 A1부터 AN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효용을 전부 다 찾아서 다 더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 합해 놓은 것이 다 가장 커질 때가 지금 사회 후생이 가장 큰 거야. 일정 부분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능력이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많이 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소득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야. 그러면 이 상태의 사회 후생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 상태의 사회 후생이 더 높아진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대로 있고 전부 다 그대로 있고 위에서 상위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날아다녀. 그렇게 되면 사회 후생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시장 경제에서 가장 뭐 보게 되면 어려운 측면이 그 효율성과 형평성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보주의는 여러 사람들이 쭉 있다. 뭐 1부터 N까지의 사람들이 있어. 그중에서 제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제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갖는 효용 수준이 사회후생이야. 그러니까 미니멈 값을 찾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최하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하의 후생 수준이 사회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의 효용이 거의 뭐 0에 가깝다. 0.00001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회후생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날뛰고 있는 사람들의 효용이 뭐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더라도 사회후생은 제일 낮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논리대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사회후생 수준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의 노숙자들 정말 힘든 사람들, 저쪽의 노숙자들 정말 힘든 사람들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수자를 보호합시다. 그래서 소수자 가장 낮은 그러한 사회에서 그 외면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금 그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이 사람들의 효용을 높여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후생 높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진보주의죠. 자, 평등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가중치를 두자는 겁니다. 가중치를 둬서 낮은 사람의 효용의 가중치를 더 높여서 이 사람들의 효용이 사회후생으로 잡힐 수 있도록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얘기 뭐 저기 뭐야 0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가중치가 이게 다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쪽과 이쪽의 얘기를 약간 좀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은 합인데 소수자를 좀 더 생각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방향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사회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공리주의, 소득 수준 높은 이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해 준다. 이층으로 이 이제 이 이전을 해 준다면 만약에 이렇게 소득을 이전해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 후생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쪽에 만약에 공리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고층의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 만약에 소득이 1조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천만 원은 1천만 원, 1,0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1,000만 원 좀 없어져도 별로 효용의 감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감소되는 효용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0인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증가하는 소득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감소는 쪼금 커지는 건 크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전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소득층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의 사회 후생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우리는 소득 이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금 뭐 보장해 주려고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까지 다 준다면 내가 나는 왜 일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로 의욕이라는 게 지금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벌어 들였어. 근데 여기에서 어 70%를 가져가겠대. 30%만 네 거래."라고 하게 되면 '아 일 안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돼.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세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도 지금은 그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사회보장 체제가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그죠? 하여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피고가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가 되게 되면 사회후생의 증가가 되는 이것은 우리는 뭐 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는 효용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책을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민주적인 투표 방법으로 지금 그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근데 투표할 사람들이 갑, 을, 명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책이 A, B, C 이런 정책이 있는 거죠. 근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1 순위, 2 순위, 3 순위 적어 봐. 그러니까 갑은 A, B, C 순으로, 을은 B, C, A, 병은 C, A, B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정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보게 되면 이 1 순위만 보더라도 A, B, C 다 들어가 있어요. 2 순위 보더라도 A, B, C 다 들어가 있고 3 순위만 보더라도 A, B, C 다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어 만약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행성이라는 거 있죠. 이행성이라는 것은 A, B, C 이렇게 했을 때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으면 그러면 A가 C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이행성의 원칙이죠. 근데
이게 안 맞습니다. 민주적 방법을 할 때 A, B 만 두 개만 넣고 B, C 두 개만 넣고 C, A 두 개만 넣고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이건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요. 아 만약에 우리가 해 볼까요? 네 해 보면 너무 시간이 해 보죠 뭐. 어 자 일단은 C라는 정책을 하나 없애 봅시다. C라는 정책을. 그죠? C라는 정책을. 그러면 갑, 을, 병 해 가지고 1 순위, 2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A라는 정책과 B라는 정책.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1 순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2 순위로 가게 되는 거고 얘도 2 순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A 여기는 A 여기는 B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순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책이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A하고 B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라고 해서 갑, 을, 병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 순위로 A가 선택이 됐습니다. 2 순위로는 B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A가 B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A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B를 없애보자. B를 없애보자. 정책이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C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A가 일로 오는 거고 C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1 순위가 A 그리고 1 순위가 C 여기는 이쪽으로 와서 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C 중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C 하나, C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서는 C가 선택이 됩니다. C가 A보다 더 높은 거였죠. 아까 뭐였죠? 어 A가 A하고 B만 있을 때 그러면 A가 선택이 됐죠. A하고 C만 있을 때 그러면 C가 선택이 됐네요.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B만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B하고 C만 있는 걸로 하게 되면 A를 없애버리게 되면 되죠. 그럼 여기가 B가 될 테고 여기가 B가 될 테고 여기가 그렇죠? 지금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B하고 C를 보게 되면 B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된 거죠. 그죠? 이상하게 된 거 맞는 거죠. 지금 어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은 거예요.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행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A가 C보다 더 좋은 걸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A와 C만 봤을 때는 A가 C가 A보다 더 좋은 걸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이행성의 원칙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민주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제3의 선택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A와 B만 선택을 할 때 지금 A가 B보다 더 좋았다. 근데 C가 여기에 끼어들었어. 그러면 B가 A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는 선거 치르면서 많이 보죠. 김이란 어 김이라는 후보하고 박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라는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이 될 것 같았었는데 이라는 후보가 뚝 들어가니까 얘랑 성향이 뭐 어떻게 돼?" 그래서 갈라졌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박이 선택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제3의 선택으로부터의 독립. 이것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적이지 않아야 되고 만장일치 이것을 우리는 갖는 이것을 다 만족시키는 지금 그 정책은 어 뭐 "사회 선호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민주적인 투표 방법을 가지고는 최상의 정책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명했느냐? 에로우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서 불가능성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기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개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데 A, B, C 그래서 외모, 지성, 성격 이렇게 해서 셋을 볼 때 지금 그 외모는 A, 지금 성격은 B, 지성은 뭐 C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선택 불가입니다. 그죠? 선택 불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야, 이제 내가 이거 없애자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래도 선택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더 없애는 겁니다.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이게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보자.'라고 하게 되면 A, B, C 이렇게 지금 그 중에 B를 선택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어떻게 여기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독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독재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정책.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정책의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선택을 하도록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몰아넣는 거죠. 어느 정당이나 뭐 어떻게. 근데 인제 또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의롭고 선한, 선량한 그리고 현명한 지도자가 있다면 독재자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죠?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투표 방법으로 정책을 선택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어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보면서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민주적인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 후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것에.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효용은 좋아지고 누군가의 효용은 나빠지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이권의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러한 그 사회 선택이 도달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시장 경제가 아무런 그러한 그 문제 없이 이러한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사회 후생을 최적 상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그 시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서는 항상 늘 우리는 '최선을 장담할 수는 없다.' 그게 뭡니까? 시장에다 그냥 다 맡겨 놓는 게 '최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지금 소득 이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자.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시장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니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도 많고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느 소득 분야에서 있으면서 만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 보다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질까?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까?' 이런 거죠. 시장 경제가 상당히 잔인하잖아요. 능력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